서울의 여명은 유리창과 강철의 숲속에서 은은히 빛나고 있었다. 강남대로를 따라 줄지어 늘어선 고층 빌딩들은 마치 세상 그 무엇보다 강인한 존재처럼 서 있었다. 새벽 5시, 한소연은 검은색 벤틀리 플라잉 스퍼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하진 그룹의 후계자, 그리고 현직 부회장인 그녀에게 오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부회장님, 오전 7시에 예정된 투자자 미팅을 위해 바로 이동 중입니다. 윤아름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에 집중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고 완벽했다. 군더더기 없는 검은 머리, 매끄러운 피부, 그리고 감정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갈색 눈동자. 사람들은 그녀를 냉철하다고 불렀고 일부는 그녀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소연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해왔다. 약해 보이는 순간 세상은 가차없이 그녀를 집어삼킬 것이기 때문이었다. 차는 여의도 방면으로 속도를 내고 있었다. 빗방울이 창문을 스치기 시작했다. 아침 서울은 아직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긴장감이 깔려 있었다. 소연은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트럭이 시야에 들어왔다.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하는 트럭. 운전기사는 급히 핸들을 틀었지만 이미 늦었다. 부회장님, 조심하세요. 아름의 비명소리가 퍼졌다. 커다란 충격음과 함께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고 소연의 몸은 안전벨트에 강하게 끌렸다. 금속이 구겨지는 소리,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그리고 깜깜한 어둠. 의식이 끊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소연은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과 함께 깨어났다. 차 안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에어백이 터져 그녀를 좌석에 고정하고 있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거의 움직일 수 없었다. 아름과 운전사는 보이지 않았다. 도와주세요. 소연은 힘없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 순간 문이 억지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흐트러진 머리에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곧 꺼내드릴게요. 남자가 말했다. 소연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그의 손과 얼굴이 거칠고 낡아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순간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튀어나왔다. 더러운 손으로 날 만지지 마. 소연은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남자는 놀란 듯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안에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있어요. 언제든 폭발할 수 있어요. 지금은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닙니다. 소연은 순간 차 안에 퍼진 기름 냄새를 인식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러나 자존심은 여전히 그녀를 억눌렀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녀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남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말없이 안전벨트를 풀고 조심스럽지만 단단하게 그녀를 끌어냈다. 그들이 간신히 몇 미터 떨어진 순간 차는 거대한 폭발과 함께 불길에 휩싸였다. 폭풍 같은 충격파가 두 사람을 땅바닥에 내던졌다. 남자는 반사적으로 소연을 감싸며 보호했다. 폭발음이 가라앉자 그는 소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소연은 그 손을 거절하고 힘겹게 일어섰다. 구급차가 오고 있어요. 친구분들도 괜찮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소연은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그를 바라보았다. 햇살 아래 그의 얼굴은 예상보다 훨씬 따뜻하고 선량해 보였다. 이름이 뭐예요? 소연이 차갑게 물었다. 이준호입니다. 남자가 답했다. 왜 날 도왔어요? 소연은 물었다.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소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때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했다. 의료진이 그녀를 들것에 태우고 구급차로 옮겼다. 들것 위에서 소연은 마지막으로 준호를 보았다. 그는 조용히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다. 한소연이 눈을 떴을 때 그녀는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VIP 병실,
그녀는 사고 이후 이틀 만에 깨어난 것이었다. 몸 이곳저곳이 쑤셨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가벼운 타박상과 화상 정도였다. 윤아름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굴에는 피곤이 역력했지만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부회장님, 괜찮으세요? 소연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운전사님은 다리가 부러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저도 경미한 부상입니다. 아름이 빠르게 보고했다. 소연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름은 머뭇거리며 태블릿을 내밀었다.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화면에는 SNS와 주요 언론사의 기사들이 도배되어 있었다. 하진 그룹 부회장, 생명의 은인에게 모욕, 정계 충격, 재벌가의 민낯, 돈으로 인간성까지 살 수 없다라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다. 영상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그녀가 이준호를 향해 더러운 손으로 날 만지지 마 라고 외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준호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녀를 구조하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게 어떻게 유출된 거야? 소연이 이성을 잃을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현장에 있던 누군가가 촬영한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어요. 하진 그룹 주가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아름의 말에 소연은 눈을 감았다.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그녀의 개인적인 이미지뿐 아니라 하진 그룹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었다. 이준호라는 남자, 조사해봤어? 네, 이준호, 28세. 카이스트 물리학과 졸업. 학창시절 수많은 상을 휩쓸었던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대학원 진학 직후 어머니의 희귀병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지금은 성수동의 작은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소연은 놀랐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노동자인 줄만 알았다. 그러나 그의 과거는 놀라울 정도로 빛났다. 왜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정비공으로 일하는 거지? 어머니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모양입니다. 소연은 무언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동정심, 죄책감, 아니, 더 깊은 무언가였다. 퇴원 준비해. 직접 만나야겠어.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최소 이틀 더 입원하셔야 한다고. 오늘 퇴원할 거야. 소연은 단호했다. 아름은 더 이상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소연은 평소와 달리 단정하지만 검소한 옷차림으로 성수동의 한 정비소를 찾았다. 빛바랜 간판, 낡은 벽돌 건물. 이곳은 그녀가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도 달랐다. 차에서 내리자 주변 정비공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소연은 흔들림 없이 정비소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준호 씨를 찾고 있어요. 한 정비공이 안쪽을 가리켰다. 소연은 그쪽으로 다가갔다. 자동차 밑에 누워 작업하고 있던 남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기름에 절은 작업복, 거칠지만 단단한 손, 그리고 낯익은 얼굴. 한소연 부회장님. 이준호는 그녀를 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냉소가 섞여 있었다. 기억하는군요. 어떻게 잊겠습니까? 소연은 약간 당황했다. 그녀는 대개 사람들에게서 존경이나 두려움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대놓고 냉소를 보이는 사람은 드물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하죠. 이게 제 세계니까요. 불편하시면 돌아가셔도 됩니다. 소연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당신 덕분에 살아났어요. 고마워. 준호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내가 했던 말, 사과하고 싶어요. 공포와 충격 속에서 이성을 잃었어요. 정말요? 아니면 미디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소연은 망설였다. 거짓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둘 다요. 준호는 조용히 웃었다. 차가운 비웃음이 아닌 어딘가 슬픈 웃음이었다. 솔직하시네요. 다행입니다. 소연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기름 냄새, 쇠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풍경. 이곳은 냉정한 숫자와 계약서로 움직이는 하진 그룹 본사와는 너무나 달랐다. 당신을 돕고 싶어요. 소연이 말했다. 돕는다는 게 뭔데요? 돈을 주겠다는 겁니까? 위로금? 소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아니요. 하진그룹은 곧 양자기술연구소를 세울 예정입니다.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해요. 책임자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가요? 정비공이요? 나는 당신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준호는 침묵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억눌러왔던 꿈과 동시에 깊은 상처가 엿보였다.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가 내민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 소연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 구름이 가득했지만 구름 너머 어딘가에는 분명 햇살이 있을 것이다. 그녀는 느꼈다. 무언가가 천천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도 이준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 한소연은 초조함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일상 업무를 이어갔다. 하진그룹은 이번 사건으로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었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PR팀과 법무팀은 매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있었다. 부회장님, 언론에서는 아직도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아름 비서가 보고했다. 대중은 쉽게 용서하지 않아. 소연은 냉정하게 말했다.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그녀는 이준호를 다시 생각했다. 사고 당시 그를 모욕한 장면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그리고 그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을 구한 순간도 함께 떠올랐다. 세상은 거래와 이익으로 움직인다고 믿었던 그녀에게 이준호는 처음으로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소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직접 행동하기로. 그녀는 다시 성수동의 정비소를 찾았다. 이번에는 아무런 경호원도, 비서도 데려오지 않았다. 조용히 혼자. 정비소에 도착하자 예전과 다름없이 기름 냄새와 쇳소리가 가득했다. 이준호는 자동차 밑에서 작업 중이었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에 고개를 든 그는 살짝 놀란 듯했다. 또 오셨네요. 당신이 결정을 내리지 않아서요. 소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준호는 몸을 일으켜 손에 묻은 기름을 대충 닦았다. 이미 대답은 정해져 있어요. 거절입니다. 소연은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유를 들어도 될까요? 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부회장님 세계와 제 세계는 다릅니다. 저는 당신 같은 사람들과 어울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정비공일 뿐이니까요. 당신은 정비공이 아닙니다. 당신은 과학자예요. 세상이 강요한 현실 때문에 꿈을 포기한 거죠. 하지만 그 꿈은 아직 당신 안에 살아있어요. 소연의 말에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꿈만으로는 어머니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현실은 이상보다 냉정합니다.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그가 왜 그렇게 방어적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 또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알기에. 당신 어머니 여전히 서울대병원에 계시죠? 준호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알아본 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이용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기회를 주고 싶어요. 준호는 침묵했다. 정비소 한켠에서는 누군가 라디오를 켜놓은 듯 부드러운 트로트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소연은 한 걸음 다가섰다. 내가 부탁할게요. 이번 한 번만 스스로를 믿어주세요. 하진그룹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마치 끝없이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조건이 있어요. 말해보세요.
제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연구 방향, 팀 구성, 모든 결정에 자유를 주세요. 소연은 미소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제 어머니 문제는 하진 그룹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알겠어요. 준호는 마지막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좋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세요. 만약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면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약속할게요.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오갔다. 불신, 망설임,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믿음의 싹이. 며칠 후 하진 그룹 본사 38층 퀀텀 랩 프로젝트 준비 회의가 열렸다. 소연은 직접 이준호를 소개했다. 여러분, 이준호 박사입니다. 앞으로 하진 퀀텀 랩의 연구 총괄을 맡을 예정입니다.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다. 정장 차림의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일부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비공 출신의 젊은 남자에게 막대한 예산과 프로젝트를 맡긴다는 결정은 상식 밖이었다. 하지만 소연은 단호했다. 이준호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그녀의 방침이었다. 준호는 담담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조용히, 그러나 결연하게. 그 순간 소연은 느꼈다. 이준호라는 남자는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세상에 맞서 살아남은 강인한 영혼이라는 것을. 그날 회의가 끝난 후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반짝이는 별들처럼 도시를 수놓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트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동시에 두려움이었다. 이준호는 하진 그룹 본사 38층에 있는 임시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검은색 슬랙스와 단정한 셔츠 차림. 그의 모습은 이전 성수동 정비소에서의 인상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여전히 거칠게 남은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퀀텀 랩 프로젝트는 아직 정식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한소연은 이준호에게 가능한 모든 자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그날 이준호는 처음으로 퀀텀 랩 팀의 예비 인원들과 만났다. 대다수는 국내외 명문 대학 출신의 젊은 과학자들이었다. 그들은 처음에 이준호를 보고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준호가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연구 방향과 철학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모두의 태도가 달라졌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짜 혁신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입니다. 이준호의 말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연구원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한소연은 회의실 뒤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준호는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그는 지식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여는 법도 알고 있었다. 생각보다 잘 어울리시네요. 윤아름이 다가와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네. 소연은 짧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녀가 내린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다.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척되었다. 장비가 속속 설치되고 연구 환경이 갖춰졌다. 이준호는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연구소에 남아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 연구 방향을 구체화했다. 한소연 역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단순히 명령만 내리는 상사가 아니라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연구원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연구는 인간이 만드는 거야. 숫자나 보고서가 아니야. 이준호가 어느 날 소연에게 한 말이 그녀의 가슴에 깊게 박혔다. 그녀는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너무 오랫동안 성과와 결과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다. 인간적인 따뜻함이나 과정의 소중함을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았다. 그날 밤 소연은 연구소 옥상에 올랐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고요했다. 잠시 후 이준호가 옥상으로 올라왔다. 여기 계셨군요. 잠깐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강 건너편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서울은 참 바쁘죠. 이준호가 말했다. 그렇네요. 늘 무언가를 쫓아가야만 할 것 같아요. 부회장님도요?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항상 누군가에게 증명해야 했어요. 내가 자격이 있다는 걸. 누구에게요? 세상에게? 세상, 아버지,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준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도, 판단도 없었다. 오직 이해와 존중만이 있었다. 증명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부회장님은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소연은 그의 말에 놀랐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칭찬해왔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누군가의 인정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감사해요. 소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신뢰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일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때때로 서로의 삶에 대한 조심스러운 대화도 나누었다. 소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 엄격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어떻게 감정을 숨기게 되었는지. 이준호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기억들, 그리고 세상에 맞서 싸워야 했던 시간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두 사람은 점점 더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하진 그룹 내부에서는 이준호를 향한 불편한 시선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특히 최우식 이사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부회장님, 아무리 인재라지만 정비공 출신에게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는 건 위험합니다. 최우식은 이사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능력으로 평가합시다. 출신이 아니라. 소연은 단호하게 답했다. 그러나 그녀도 알고 있었다.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특히 돈과 권력이 얽힌 세계에서는. 그날 밤 소연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이준호를 데려온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그녀는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나는 그를 믿는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 믿음이야말로 그녀가 평생 찾고자 했던 진짜 힘이라는 것을. 하진 그룹의 퀀텀랩은 개소한 지 2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이준호가 주도한 연구 방향은 참신했고 짧은 시간 안에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국내의 언론은 하진 그룹의 변화를 극찬했고 한소연은 오랜만에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어딘가 모르게 음산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윤아름이 급히 소연의 사무실을 찾았다. 부회장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퀀텀랩 내부 자료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소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아름을 바라보았다. 확실해? 네, IT팀에서 긴급 점검 중인데 현재로서는 이준호 박사의 계정이 가장 유력한 경로로 보입니다. 순간 소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럴 리 없어. 그녀는 본능적으로 부정했다. 이준호가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기업 경영자로서 감정을 우선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증거를 확보해. 그리고 이사회에 긴급 회의를 소집해. 몇 시간 후 하진 그룹 본사 최상층 이사회 회의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이준호는 차가운 시선들을 받으며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당당했지만 눈에 띄게 경계하고 있었다. 최우식 이사가 입을 열었다. 이준호 박사, 귀하의 계정으로 외부 서버에 민감한 연구 데이터가 전송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준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런 전송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제 계정을 해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는 계정과 접속 기록입니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최우식의 목소리는 냉담했다.
소연은 조용히 이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준호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사회 앞에서 단순한 감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이준호 박사. 소연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그룹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조사 기간 동안 박사님의 직무를 정지하고 프로젝트 접근 권한을 제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이준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을 남기고 이준호는 회의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소연은 눈을 감았다.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최우식 이사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부회장님. 회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였지요.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이준호는 하진 그룹 본사를 떠났다. 떠나는 날 그는 아무런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다. 오직 조용히 단단한 걸음으로 건물을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소연은 손에 쥔 커피잔이 부서질 듯 움켜쥐고 있었다. 이게 최선이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오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도 퀀텀랩은 서서히 활력을 잃어갔다. 연구원들 사이에는 불신이 퍼졌고 프로젝트는 이전처럼 탄력을 받지 못했다. 윤아름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회장님,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준호 박사의 부재가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알아. 소연은 짧게 답했다.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준호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가 혹시 정말 죄가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익명 이메일이 소연에게 도착했다. 메일에는 퀀텀랩 서버 접속 기록과 함께 의심스러운 IP 주소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중 하나는 하진 그룹 내부, 정확히 최우식 이사의 사무실에서 접속된 것이었다. 소연은 숨이 막힐 듯한 충격을 받았다. 최우식.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배신. 그리고 이준호를 함정에 빠뜨린 음모.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아름을 호출했다. 준호 씨를 찾아야 해. 하지만 부회장님, 그분은 찾아. 소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이번엔 내가 직접 그에게 설명할 거야. 한소연은 윤아름에게 이준호의 행방을 수소문하라고 지시한 후 직접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식 조사 전에 이 사안을 공식화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준호는 하진 그룹을 떠난 후 성수동의 작은 정비소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연은 경호원 없이 홀로 그곳을 찾았다. 정비소는 예전처럼 조용했다. 먼지가 쌓인 간판, 기름 냄새, 그리고 익숙한 쇠 냄새가 공기에 퍼져 있었다. 그곳 한켠에서 이준호는 자동차 엔진을 분해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낡은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이준호 씨. 그가 고개를 들었다. 짙은 그림자가 그의 얼굴을 덮고 있었다. 짧은 순간 둘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긴장이 흘렀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소연은 가슴 깊숙이 찔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물러설 수 없었다. 당신을 함정에 빠뜨린 증거를 찾았어요. 이준호는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굽니까? 최우식 이사입니다. 내부 서버에서 그의 흔적이 발견됐어요. 당신의 계정을 이용해 외부로 자료를 유출한 것도 그였습니다. 이준호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천천히 숨을 쉬며 분노를 억누르는 듯 보였다. 그래서 이제 와서 나한테 뭘 원합니까? 당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함께하고 싶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준호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그때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 하나에 내 말보다 숫자를 믿었죠. 소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미안합니다. 짧지만 그녀에게는 온 힘을 다한 말이었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시작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이준호가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세요. 내가 이번 일을 직접 끝낼 겁니다. 최우식의 진짜 얼굴을 모두에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나를 막지 않아야 합니다. 소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그날 밤 이준호는 성수동의 허름한 고시원 방에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해킹 프로그램을 연구했던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냈다. 대학 시절 연구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 익혔던 기술들이 이제 그를 지켜줄 무기가 되었다. 그는 하진 그룹 내부망에 남겨진 조각들을 분석하고 최우식 이사와 외부 기업 간의 비밀거래 기록을 추적했다. 결국 그는 결정적인 자료를 손에 넣었다. 한편 최우식은 하진 그룹 내에서 조심스럽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준호를 제거함으로써 프로젝트를 무력화시키고 하진 그룹을 경쟁사인 한성 그룹에 넘기려는 계획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마지막 퍼즐만 남았다. 이준호는 한소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회장님, 내일 저녁 8시 한강공원 반포지구 쪽에서 만나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끝냅시다.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다음 날 밤 서울은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한강공원은 평소보다 한산했다.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도로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소연은 약속된 장소에 먼저 도착해 있었다. 검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었다. 잠시 후 이준호가 나타났다. 그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가방을 건네려는 순간 갑자기 주변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났다. 최우식의 부하들이었다. 여기까지야, 이준호 씨. 최우식이 나타나며 비웃었다. 너 따위가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이준호는 침착하게 소연을 보호하는 자세를 취했다. 당신은 끝났습니다. 경찰에 이미 자료를 넘겼어요. 이 자리도 녹음되고 있습니다. 최우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잡아. 부하들이 이준호와 소연에게 달려들었다. 짧은 몸싸움 끝에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들이닥쳤다. 순식간에 상황은 뒤집어졌다. 최우식과 그의 부하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비가 점점 거세졌다. 소연은 젖은 얼굴을 닦으며 이준호를 바라보았다. 이준호 역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고마워요. 소연이 조용히 말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위해 싸운 거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빗속에 서 있었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히 서로를 이해하며 비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렸다. 한강공원의 사건 이후 하진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최우식 이사가 체포되면서 그가 한성그룹과 비밀리에 추진했던 인수계획 역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고 하진그룹은 간신히 몰락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우식은 경찰에 구속되었지만 그의 뒤에는 여전히 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다. 한성그룹은 자신들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이준호였다. 그날 밤 이준호는 하진그룹에서 긴급히 소집된 내부 브리핑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그는 소영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약속했지만 갑작스레 아름이 그를 불러 세웠다. 준호 씨, 조심하세요.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어디서요? 본사 주차장 쪽입니다. 아마 한성 쪽 인물들일지도 몰라요. 이준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소연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갑작스레 연결이 끊겼다. 주변의 전파가 교란되고 있었다. 망할. 이준호는 가방을 꽉 쥐었다. 가방 안에는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추가 증거 자료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한성그룹이 절대 세상에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 진실이었다.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려던 그 순간 검은색 SUV 차량 2대가 이준호의 앞을 막아섰다. 차량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빠르게 내려왔다. 이준호 씨, 따라오시죠. 남자들의 표정은 결연했다. 이준호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주위를 살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그는 반사적으로 반대편 골목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곧바로 그를 뒤쫓았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가운데 서울 도심의 어두운 골목길을 가로질러 이준호의 숨막히는 도주가 시작되었다. 빗물에 미끄러진 바다, 미로처럼 얽힌 뒷골목, 그리고 끈질기게 따라붙는 발소리. 이준호는 성수동 지하철역 방향으로 뛰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아 상대방이 쉽게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남자들은 계획적으로 길을 막았다. 막아. 그들 중 한 명이 무전을 날렸다. 순간 이준호는 오른쪽 골목으로 몸을 틀었다. 낡은 창고 건물을 지나 뒷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숨을 고르며 문을 걸어 잠갔다. 하지만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는 건물 반대편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야 했다. 가방을 꽉 움켜쥔 채 그는 어둠 속을 가로질러 달렸다. 창문을 넘어 골목으로 나오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소연이었다. 그녀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다. 이준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도로 쪽으로 달렸다. 뒤따르던 남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막 골목을 빠져나오려는 순간 순찰차들이 일제히 골목 입구를 봉쇄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이준호는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섰다. 잠시 후 소연이 급히 달려왔다. 준호 씨. 그녀는 젖은 채로 이준호를 끌어안았다. 이준호는 얼어붙은 듯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등을 두드렸다. 괜찮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소연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이준호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내밀었다. 여기 추가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로 한성그룹의 불법 행위까지 모두 밝혀낼 수 있어요. 소연은 가방을 받아들었다. 그 무게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신뢰와 희망이 담긴 것처럼 느껴졌다. 경찰은 사건을 정리했고 이준호와 소연은 조용히 순찰차에 올라탔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빛나는 야경 속에서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다. 준호 씨.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앞으로도 함께 해줄 수 있나요? 이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상처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심스러운 진심. 물론이죠. 그는 조용히 그러나 확신의 찬 목소리로 답했다. 우린 이제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순간 소연은 알았다. 지난 모든 고통과 상처는 결국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라는 것을. 한강공원에서의 추격전이 끝난 후 한소연과 이준호는 하진그룹의 비밀 회의실에 모였다. 그들은 경찰에 넘긴 자료 외에도 언론을 통해 한성그룹의 불법 행위를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가 가진 이 증거는 확실해요. 이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야. 소연이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만약 한성그룹을 공개적으로 공격하면 하진그룹 역시 보복을 피할 수 없었다. 한성그룹은 언론, 정치권, 심지어 일부 금융기관들과도 깊게 얽혀 있었다. 잘못하면 하진그룹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었다. 소연은 창밖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부회장님,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윤아름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공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조용히 정리하시겠습니까? 소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진실을 밝힐 것인가?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이준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신념만이 있었다. 공개해요. 소연이 말했다. 우리는 진실을 숨기지 않을 거예요. 윤아름은 놀란 눈으로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회장님. 이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의 미소였다. 그날 밤 소연과 이준호는 하진 그룹 공식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모든 주요 언론사가 초대되었고 기자회견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기자회견 직전 이준호는 소연에게 다가왔다. 준비됐습니까? 아니. 소연은 웃었다. 하지만 해야지. 그녀는 단상에 섰다.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수많은 기자들의 눈빛이 그녀를 향했다. 저는 한소연, 하진 그룹 부회장입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오늘 저희 그룹은 내부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진 불법 행위와 외부 세력의 음모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소연은 차분하게 최우식 이사와 한성 그룹 간의 거래 내역, 데이터 유출, 인수 시도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준호가 힘겹게 지켜낸 자료를 제시했다. 기자들은 술렁였다.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다. 부회장님, 이런 폭로가 하진 그룹에 미칠 타격을 고려하셨습니까? 네. 소연은 단호하게 답했다. 하지만 진실을 숨기는 것은 더 큰 타락을 낳습니다. 하진 그룹은 정의를 선택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소연과 이준호는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준호가 물었다. 폭풍이 오겠지. 소연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들의 예상대로 다음 날부터 언론은 하진 그룹과 한성 그룹의 갈등을 집중 보도했다. 한성 그룹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 해명을 내놓았지만 증거 자료는 너무 확실했다. 검찰은 즉각 수사를 시작했고 한성 그룹 수뇌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한편 하진 그룹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일부 보수적인 이사들은 소연의 결단을 비판했지만 다수의 젊은 임원들과 직원들은 그녀의 용기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한소연 부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무너졌을 거예요. 그녀를 향한 신뢰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회복되고 있었다. 며칠 후, 소연은 이준호와 함께 하진 그룹 영구동 옥상에 올랐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우리가 옳은 일을 했을까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준호는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옳은 일은 항상 쉽지 않아요. 하지만 결국엔 옳은 선택이었어요. 소연은 가슴 깊숙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이준호를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배신당하지 않았다. 준호 씨, 앞으로는... 소연은 말끝을 맺지 못했다. 그녀는 아직도 미래가 두렵고 불확실했다. 그러나 이준호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함께 가요. 소연은 그의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올려잡았다. 따뜻하고 단단한 온기가 전해졌다. 비로소 그녀는 알았다. 그녀가 찾던 힘은 권력이나 부가 아니라 서로를 믿고 함께 걸어가는 용기였다는 것을. 한성 그룹 수뇌부가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하진 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최우식 이사의 배신도 명확히 드러났고 내부 정화 작업도 병행되었다. 한소연은 이준호와 함께 퀀텀랩을 재정비했다. 프로젝트는 다시 활기를 찾았고 연구원들은 이준호를 중심으로 단단하게 뭉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연은 알았다. 이준호가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저녁 소연은 퇴근 준비를 하던 이준호를 불렀다. 그들은 퀀텀랩 옥상에 함께 올라가 섰다. 바람이 선선히 불고 서울의 야경이 먼 곳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요즘 무슨 생각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여기 있는 게 맞는 걸까 고민하고 있어요. 소연은 놀라지 않았다. 어쩌면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답이었다. 퀀텀랩은 준호 씨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알아요. 이준호는 부드럽게 웃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남의 울타리 안에 있었어요. 어릴 때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커서는 생계를 위해, 그리고 지금은. 그는 말을 흐렸다. 소연은 조용히 기다렸다. 이준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지금은 제 꿈을 지키기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만의 길을 걷고 싶어요.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소연은 그 눈빛을 보며 자신이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게 된 이유를 다시금 깨달았다. 떠나겠다는 거군요. 네, 제 연구소를 만들고 싶어요. 상업적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과학을 위해. 소연은 눈을 감았다. 가슴 깊숙한 곳이 저릿하게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게 준호 씨의 길이라면 응원할게요. 이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당신과의 인연까지 끊을 생각은 없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 속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제가 어디에 있든 부회장님은 항상 저에게 특별한 존재일 거예요. 그 순간 소연은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억지로 참았다. 고마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이준호는 공식적으로 하진 그룹을 떠났다. 소박한 송별회가 열렸고 많은 연구원들이 아쉬워하며 그를 배웅했다. 꼭 성공하세요, 박사님. 언젠가 다시 함께 일할 날을 기대할게요. 그는 따뜻한 인사를 받으며 연구소를 떠났다. 한소연은 그를 배웅한 뒤 홀로 퀀텀랩에 남았다.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별은 슬프지만 강한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 된다. 시간은 흘렀다. 하진그룹은 최악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 가도를 달렸다. 한성그룹은 법적 책임을 지고 대대적인 경영진 교체를 단행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고 소연은 그 변화의 중심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국제과학기술 포럼 초청장이 소연에게 도착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 양자 기술 컨퍼런스였다. 그녀는 무심코 초청장 목록을 훑다가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이준호. 그는 이제 이준호 양자연구소의 대표로서 초청된 것이었다. 소연은 잠시 고민하다 참석을 결정했다. 그녀는 그를 보고 싶었다. 그가 걸어온 길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포럼 당일 코엑스 컨벤션 홀은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국내외 유수의 과학자들과 기업인들이 모여 최첨단 기술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소연은 조용히 홀을 거닐다가 한 부스 앞에 멈췄다. 이준호 양자연구소라는 깔끔한 간판이 보였다. 그곳에 이준호가 서 있었다. 정장 차림, 약간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더욱 깊어진 모습이었다. 그는 연구소 직원들과 함께 부스를 운영하며 열정적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소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벅찬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갔다. 이준호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발견했다. 순간 그의 얼굴에 놀람과 반가움이 동시에 떠올랐다. 부회장님. 이제 부회장이 아니에요. 소연은 웃으며 말했다. 그냥 한소연입니다. 이준호는 웃었다. 소연 씨. 그들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수많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둘만의 작은 세상이 열렸다. 잘 지냈어요? 소연이 물었다. 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당신을 보니 나도 힘이 나요. 소연은 진심으로 말했다. 이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다시 시작할까요? 소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같은 꿈을 꾸는 동료로. 그녀는 웃었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그래요. 이번엔 함께.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짙은 조명 아래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리고 그 순간 소연은 확신했다. 그 어떤 폭풍도, 그 어떤 어둠도 이 믿음과 사랑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포럼이 끝난 후 한소연과 이준호는 코엑스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 들어섰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서서히 물들기 시작했고 도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그들은 따뜻한 커피를 앞에 두고 오랜만에 마주 앉았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이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나도요. 소연은 부드럽게 웃었다. 당신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되어 정말 기뻐요. 이준호는 커피잔을 살짝 돌리며 말했다. 소연 씨 덕분이에요. 그때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단지 그걸 조금 일깨워줬을 뿐이에요. 이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서려 있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시간을 채워갔다. 말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잠시 후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앞으로 무슨 계획이세요?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이 도심의 유리창을 물들이고 있었다. 나도 나만의 길을 걷고 싶어요. 하진 그룹을 떠난다고 들었어요. 네,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내 이름으로, 내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길이든 함께 걸을 사람이 필요하면 저도 그 곁에 있을게요. 소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정말요? 네, 이번에는 서로 의심하지 말고 서로 믿고 가요. 소연은 눈을 가늘게 떴다.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번에도 내가 먼저 의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준호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다시 당신을 설득할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소연은 크게 웃었다. 그녀가 이렇게 마음껏 웃은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날 밤 소연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는 듯했다. 그녀는 알았다. 인생은 완벽할 수 없지만 함께 걷는다면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몇 달 후 이준호의 양자연구소는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국내 유수대학과 협력 프로젝트를 맺었고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소연 역시 새로운 길을 걸었다. 그녀는 소연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청년 창업과 과학 연구를 지원하는 비영리 기관을 설립했다. 어린 시절 혼자였던 자신을 기억하며 다른 이들에게 기회의 손을 내밀고 싶었다. 어느 날 소연은 이준호의 연구소를 방문했다. 연구원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이준호는 실험실 한켠에서 무언가를 조정하고 있었다. 방해가 될까 봐 걱정했어요. 소연이 문을 열며 말했다. 이준호는 고개를 돌리고 환하게 웃었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는 그녀를 실험실 안으로 안내했다. 최신 장비들과 복잡한 계산식들이 가득한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다. 이곳을 이렇게 만든 건 다 당신 덕분이에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준호 씨 스스로 이룬 거예요. 그녀는 연구소 곳곳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곳은 꿈이 숨쉬는 곳 같아요. 이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소연 씨도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요. 아직은 시작일 뿐이지만. 그들은 함께 웃었다. 그리고 그날 이준호는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꺼냈다. 검은색 벨벳으로 감싼 상자였다. 이게 뭐예요? 소연이 놀라며 물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어서요. 이준호는 상자를 열어 그녀에게 보였다. 안에는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반지가 들어있었다. 소연 씨와 함께 앞으로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소연은 말없이 상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준호 씨. 이준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와 함께 걸어줄래요? 소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함께 걸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서울의 하늘 위로 저녁 노을이 천천히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두 사람은 미래를 향해 조심스럽지만 확고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